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기출문제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최신 기출문제 2강으로 회계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은 재무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이제 문제가 아마 한 대여섯 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반 정도씩 나누어서 한 두 강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M&A의 여러 동기 중 합병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기업 가치 제고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찌 보면 M&A를 하는 이유가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세금 효과.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끔 M&A를 하게 되면요.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이렇게 할인해주는 그런 우리가 법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인수하려는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B 기업 자체가 만약에 지금 거의 망가지려는 기업이에요. 그럼 그런 걸 A 기업이 인수를 하면요. 자 보세요. B 기업이 거의 망가지려는 기업인데 거기에도 많은 종업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기업을 그대로 뒀다가 만약에 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A 기업이 B 기업을 만약에 인수해서 회생시켜주면 정부도 너무 고마운 거죠. 왜? 저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의 도산되기 직전에 저런 기업들을 혹시 인수를 하게 되면요. 그때 세금을 많이 할인해주는 세금 효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어떤 기업이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M&A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저평가세.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M&A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때문에 기업이 M&A를 하고 난 뒤에 기업 가치가 더욱 재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B 기업의 인수가가 10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100억을 우리가 주고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B 기업을 우리가 나중에 인수하면 저 기업이 한 200억이 될 거로 우리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B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잘 빼내면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치면 그럼 B 기업은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A 기업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다 제고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오케이. 2번 가능하네요. 3번 재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뭐냐면 A 기업과 B 기업이 함께 합병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재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비슷한 동종업적끼리 이렇게 M&A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예를 들어서 각각 우리 조달해야 될 거 한 번 조달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기계를 원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요. 요 두 개 기업이 합병을 했다고 할게요. 요 두 개 기업이 합병을 하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 때 필요한 A라는 기계와 LG전자도 스마트폰 만들 때 필요한 A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두 개가 원래 각각 있을 때는 따로따로 하나씩 사야 되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만 사면 되죠. 자금을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적게 조달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맞죠?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4번에 황금 낙하산. 여러분 이 황금 낙하산은요. 제가 우리 기본서에도 적혀 있긴 합니다만 황금 낙하산은 기업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욱더 올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 M&A 방어 수단이에요. M&A 방어 수단. 여러분 그 M&A 방어선의 대표적인 게 황금 낙하산인데 그 정답은 일단 4번이긴 하고요. 그 황금 낙하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면요. A가 B를 인수하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그러면 B 기업에 지금 현재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가 B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CEO를 요 사람을 이제 자르고 그렇죠? 해고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CEO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앉혀 놓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현재 B 기업에 있는 이 CEO는요. 자신의 계약했는 임기가 있을 텐데 그 임기 이전에 A 기업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CEO가 자신이 계약한 임기 이전에 해고당하게 되면요.
이 기업에서 이 사람한테 막대한 배상금, 그렇죠.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A가 B를 인수를 해서 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자신들의 CEO로 얹혀서 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싶은 게 자기들의 목적인데, 근데 만약 이 사람을 자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줘야 된대. 그러면 A 기업이 B 기업을 과연 인수하는데 이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A가 B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안 되겠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황금 낙하산을 많이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게 뭡니까? 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방법을 황금 낙하산이라고 한다. 좀 전에 했네요. 여러분, 황금 낙하산은 방어하는 수단이죠. 자, 이거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방법은 황금 낙하산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레버리지 바이 아웃이라고 해서 LB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A 기업이 있어요. 여기 B 기업이 있어요. 자, A 기업이 B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려고 합니다. 인수. 자, 그랬을 때 어쨌든 A 기업이 B 기업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쵸?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 샀는데 100억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100억. 그런데 A가 지금 B 기업을 살려고 하는데 100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50억밖에 없어요. 그럼 50억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는 B 기업을 담보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을 차입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B 기업을 담보로 요 자금을 이렇게 빌려오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00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B기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LBO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1번이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모두 해산, 소멸한 후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신설되는 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방법을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신설합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어떤 거냐면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원래 A 기업과 B 기업이 독립적으로 있었는데요. 근데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이 2개 기업이 각각 있었는데 이 2개가 전부 다 각각 해산합니다. 소멸해요. 소멸하고 난 뒤에 그럼 이 해체가 되겠죠.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요 둘이가 합심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듭니다. C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신설되는 기업, 자 설립을 하고 이 신설된 기업이 A와 B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 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consolidation이라 그래서 신설합병의 정확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수평적 합병, 그 다음에 4번에 수직적 합병.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우리 경영 전략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수평적 합병, 이거 결합 혹은 수직적 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직적 결합이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제조, 만드는 회사라면 이 만드는 회사 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요. 요거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거를 유통시킬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요걸 결합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수직적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기준으로 자신의 뒤쪽 걸 결합하는 걸 후방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 과정에서 자신의 중심으로 앞쪽 걸 통합하는 걸 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요거니까 4번 한번 볼게요. 수직적 합병을 공급 사슬상의 전방과 후방에 대한 그거를 사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정확하네요. 수평적 합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제조하는 곳이죠. 삼전. 그러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제조하는 곳이라면 LG전자도 휴대폰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조, 조립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비슷한 우리가 그 유통 과정에서 비슷한 단계에 있는 것들을 합병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적 합병입니다. 볼게요. 동종산업에서 제품군이 유사한 두 기업. 그렇네요. 삼성과 LG 뭔가 핸드폰이나 IT 제품을 제조하는 요 두 회사가 결합을 하는 걸 수평적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좋아요. 3번, 4번은 경영 전략에서 봤던 내용들이 한 번 더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무로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 잘리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든지 재무나 이런 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기출문제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이 이게 기출문제 과거 2017년부터 나오다 보니까 초창기에 문제가 한 2, 3년 동안 정말 난이도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의 25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도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출제자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한 친구들과 공부하지 않은 친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너무 지엽적인 걸 내면 공부한 친구도 안 한 친구도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확한 시험의 역할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건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지엽적인 걸 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한 친구나 못한 친구나 전부 다 찍게 되면 사실상 이 공부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 때문인데 그 공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분들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혹시나 들으신다면 우리 교수님들 정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문제 좀 신경 쓰셔서 그래서 가장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잘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응용해 놓은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복원된 문제들을 보면 사실상 기본 문제가 아닌 저도 군무원 역대 기출 전체 다 복원된 거 제가 다 봤는데요. 심지어 그중에 한 문제인가 두 문제는 저도 여러분 제가 경영학 이쪽 상경계열 학문을 지금 거의 한 20년째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면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역대 복원 기출대 문제를 봤는데 그중에 한두 문제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이건 어디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문제는 못 풀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사실상 찍어야 되죠. 저도 뭐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웬만한 교수님들 책을 거의 다 봤는데 근데도 그런 내용을 처음 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엽적인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더 공부를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아마 지금 제 수업은 다 학생들이 듣겠지만 혹시나 교수님께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인수합병 M&A에서 인수기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인수합병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높은 인수 프리미엄이다. 여러분, 인수합병을 하는데 상대방 회사를 살려고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회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가 자신들은 더 비싼 회사라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한 200억을 달래요. 그럼 당연히 내가 그 회사 살 수 있을까요? 사기 싫죠. 굉장히 높은 인수 프리미엄이 오면요. 인수합병을 굉장히 성공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뭐 약간 이런 말이랑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재테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개발하는 이런 곳에 부동산 하러 가면요. 그 다가구 주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세대 주택이라 그래서 빨간색 벽돌집으로 된 아주 옛날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이 누가 봐도 되게 오래됐고 좀 낡은 집이라서 사실상 그 집이 한 3, 4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걸 팔 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걸 훨씬 비싸게 팝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그 집이 허물어지고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면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집의 가치는 3억밖에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바로 그 프리미엄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만 평가했을 때는 100억인데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나 혹시 이 회사 인수돼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훨씬 더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판매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우리 회사를 팔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게 당연히 높으면 잘 안 사겠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1번 틀렸네요.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두 번째. 두 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합병 후 통합 과정은 인수 합병 성패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바로 2번이네요. 여러분 원래 M&A를 실시를 하게 되면요, 두 회사를 합병을 하고 나면요, 사실 그 회사의 M&A 그 실시 후에 실행 후에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어지기가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A 회사의 조직 문화와 B 회사의 조직 문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 회사가 굉장히 좀 경직적인 조직 문화, 소위 말해서 위계서열이 정확한 문화, 대표적인 게 군대 조직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계서열이 정확한 조직 문화였는데 반면 B 회사는 굉장히 뭡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였어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A 회사는 B 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너희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도 상하 관계를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B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지? 뭐지? 난 싫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인수를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인수를 하더라도 B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A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약간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좀 졸리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재밌는 사례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 2차 회사 알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알죠? 볼보.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이 자동차 어느 나라 회사예요? 많은 친구들이 볼보를 아직까지 스웨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스웨덴 회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고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건데 볼보는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차량이냐면요. 여기입니다. 놀라셨죠? 예, 지금 볼보는 중국 차예요. 중국 차. 중국의 지린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린 자동차가 이 볼보를 인수했어요. M&A 시험으로 이렇게 인수한 겁니다. 약 한 1조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의 지린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할 때 혹시나 볼보의 핵심 인력들이 떠날까 봐 어떻게 인수를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지린차가 볼보를 인수할 때 볼보의 이제 그 대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회사를 인수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너희 회사에다가 자금만 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터치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단 우리는 서포트만 할게.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상대방 기업을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을 해도 철저하게 뭡니까? 그렇죠. 그들의 문화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린자동차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웨덴의 그 볼보 그 많은 그 핵심 인재들이 그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테이해요. 그러면서 볼보가 그들의 기술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린 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전 세계에 홍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볼보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중국의 지린 자동차의 자금력이 합쳐지면서 막강한 마케팅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볼보가 예전에 좀 많이 추락했었는데 이 지린 자동차 인수 후에 볼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굉장히 글로벌리 볼보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2번 같은 방법이죠. 사실 이거 그 볼보 이야기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현대차랑도 너무 관련이 있어서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오늘 수업이 우리가 3번 문제까지 풀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제가 스탑을 하게 돼요. 다음에 비슷한 혹시나 또 다른 개념이 나오면 그때 또 사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일단 맞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3번 한번 볼까요? 인수합병의 최종 목표는 경쟁기업과 입찰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경쟁기업과에서 입찰해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하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의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게, 올라가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또 틀렸네요. 4번 모두 인수합병은 기업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적용한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M&A에 실제로 실시하고 난 후에 상대방 조직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서 와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만 따라와 주세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4번. 자, 4번. 자,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은요. 100%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X회사와 Y회사의 현재 기업 가치는 각각 70억과 30억이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두 개 있네요. X회사가 있고요. X회사.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Y회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X 회사와 Y 회사가 있는데 X 회사의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요. 여기 적혀 있네요. 70억이 되고요. 70억이. 그다음에 Y 회사가 현재 30억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 볼게요. X 회사가 Y 회사를 합병하여 X 회사가 Y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네요. 그렇죠? 인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원래 X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요 회사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 회사 중심으로 요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그 결과 XY 회사가 나온대요. XY 회사가 나오는데 자, XY 회사가 탄생하면 합병 후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된대요? 아하, 합병 후에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얼마가 되냐? 120억짜리 회사가 된답니다. 아하, 보세요. 우선 일단은 X회사의 70억은 그대로 옵니다. 왜냐? X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면 70억, 120억 중에 70억은 X회사 거고요. 그럼 이제 얼마가 돼요? 50억이 남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Y회사가 원래 3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X회사가 이렇게 인수만 잘해서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이게 50억짜리 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X회사는 Y회사를 50억짜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110은 추정된다. X회사의 Y회사 인수 가격이 얼마래요? 40억이래요. 아하, 이렇게 되네요. 보세요. X회사가 70억이고 Y회사가 앞으로 50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X회사가 이 회사를 산 겁니다. 근데 얼마를 주고 샀어요? 50억짜리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주고 샀어요? 4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얼마 남겨 먹은 겁니까? 그렇죠. 10억 남겨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합병의 순현가 얼마입니까? 오케이, 바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합병의 합치는 가치 이거는요. 우리 기본서에도 제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해당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거는 뭔가 공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뽑아낼 수 있는 나름의 경영학적 센스가 조금은 필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한번 풀어봤네요. 자, 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 했죠. 제가 독약조항, 황금, 낙하산 이런 거 기본 강의 때 거기에서 다 설명을 했고 우리 기본서에도 잘 적혀 있고 우리 강의 노트에도 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독약조항, 황금, 낙하산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당연히 아닌 거, 방어 전략으로 아닌 거 뭡니까? 그렇죠. 주식 옵션, 이게 스톡 옵션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기업의 경영자가요. 회사를 열심히 경영을 해서 회사가 일정 수준의 그렇죠. 가치로 올라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스톡 옵션이라는 건 그 사람이 경영자에게 스톡 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일정한 회사의 가치를 올리면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를 현재 가격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 권리를 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M&A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적어놨는데 독약조항이라는 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놓은 게 독약조항. 황금 낙하산은 했고요. 백기산은 뭡니까? 만약에 적대적 M&A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요. 현재 우리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매수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고 경영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버립니다.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 백기사. 그렇죠? 흑기사 아니고요. 마 쉬어라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됐죠? 오케이.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4번. 그다음 자, 4번 했고요. 6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중 적대적 M&A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 좀 암기해달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볼게요. 적대적 M&A 방안, 방법인데요. 1번 시장 공개 매수.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적대적 M&A 방법이고요. 위임장, 투쟁, 차입 매수 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본서에 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매수제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이 B기업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적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A가 B한테 물어봐요. 이거 내가 너희 회사 사고 싶은데 팔래? 라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뭐냐? 매수제인데요. 이건 여러분 꼭 적대적 M&A라고 하긴 그렇죠. 여러분 적대적 M&A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회사를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법상
그 회사를 일정 부분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 회사를 우리가 강제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나름의 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혹은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B기업은 A기업한테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A기업이 B기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싹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제의는 적대적 M&A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내가 정말 너희 회사 한번 사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너희 팔래? 라고 그냥 의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매수제의를 적대적 M&A 방법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됐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7번 문제. 2017년도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일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2년 후에 6,050만 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할 원금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율이 10%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다 했던 거네요. 자, 볼게요. 여기가 현재 1년 뒤 1 year, 그 다음에 2년 뒤 2 year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원금을 물었는 거라서 현재 X1이라고 할게요. 자, X1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2년 뒤에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원금 X에다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자율이 10%예요. 그렇죠? 요거의 몇 승? 오케이,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2년 후에 그 값이 얼마다? 6,050만 원.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된다? 6,050만 원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요? 1 플러스 요거 10%니까 1.1이죠. 그래서 1.1의 제곱, 1.1의 제곱이니까 아마 여기에 얼마가 나오냐면 1.21이 나올 거예요. 1.21을 여기다 나눠주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역시나 미래가치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초에 은행에서 100만 원을 연 10% 이자율로 2년간 차입을 했대요. 빌렸대요. 1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10만 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년 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0, 현재 여기가 1년, 1 year, 여기가 2년, 2 year.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연초에 은행에서 100만 원을 10% 이자율로 빌렸대요. 그럼 여기 이제 100만 원 빌려온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자율이 얼마래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10%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이자는 얼마 갚아야 돼요? 그렇죠.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1년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를 상환했대요? 60만 원. 그러면 일단 이자로 10만 원을 낸 거고 그 다음 원금으로 이 100만 원 빌린 거에 50만 원을 그렇죠 갚은 겁니다. 반을. 이게 원금이죠. 그러면 1년 뒤에 이자 10만 원 내고 원금 50만 원 냈으니까 이제 1년 뒤에 얼마의 원금이 지금 빌린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에 50만 원 갚았으니까 5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2년 뒤에 원금이랑 이자 포함해서 얼마 갚아야 되냐? 바로 요 50만 원을 다시 1년간 사용을 한 거니까 50만 원의 10% 이자 얼마? 오케이. 5만 원과 이자 5만 원과 그 다음에 원금 50만 원. 50만 원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55만 원.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좋고요. 그 다음 9번 한번 봅시다. 요건 하나 암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어스의 자본 조달 순서라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군무원에서 나와서는 좀 안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어스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따를 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자, 마이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으면 정보가 대칭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대칭성이라는 건 A와 B가 어떤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A는 많이 가지고 있고 B는 적게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시장이에요. 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고시장에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이 있고요. 그거를 살려는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내 차니까 그 차의 상태를 잘 알아요.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요. 그 차에 대한 내부적인 속사정은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그 사람은 결국 뭐만 볼 수 있어요? 껍데기밖에 못 봐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동일한 차 하나가 판매자는 이 차의 속속들이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반대로 구매자는 이 차의 껍데기 말고는 사실 알기가 힘든 어때요? 판매자는 정보가 많고 구매자는 정보가 작은 이런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고 해요. 그 마이어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적은 순서부터 뭡니까? 자금을 조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작다라는 건 불확실성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제 돈을 조달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돈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돈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선호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내부, 그렇죠. 바로 내부 유보 자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거니까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순서냐? 자, 가장 첫 번째 내부 유보 자금을 가장 첫 번째 자금으로 선호하고요. 그다음 해볼까? 여기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부채 발행하는 겁니다. 부채 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사채죠. 이런 거. 이게 2번. 그러니까 요거 제일 먼저 선호, 그다음 선호.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 신주 발행하는 거. 이게 3번이라고 보십니다. 3번, 4번 합쳐서. 오케이. 신주 발행.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마이어스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인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제가 해설도 잘 달아놨으니까 한번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번. 자, 10번. 기업이 간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묶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요. 자, 한번 해볼게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직접 조달 방식과 그 다음에 간접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이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람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투자자들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때 보세요. 만약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회사채. 그러면 기업이 다이렉트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 종이 쪼가리 같은 거겠죠. 요거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바로 요거 채권을 발행하고 요 사람이 돈을 딱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없이 투자자가 바로 기업에다가 돈을 입금해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채권이라는 걸 기업이 바로 발행을 해서 그걸 이 사람이 사면서 동시에 자금이 들어가니까 요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 요걸 직접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과 뭐냐면요. 증권 발행이에요.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요.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 가운데 어떤 다른 기관에 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은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3명의 투자자들은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뭡니까? 저축했어요. 이 돈을 은행에다 이렇게 저축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은행에 저축해놨으니까 은행은 돈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많은 돈을 기업이 와서 저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은행이 오케이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뭡니까? 기업이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은행이라는 하나의 중개 기관을 통해서 이들이 넣은 돈을 간접적으로 받은 거라서 이런 거를 간접 조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쉽네요. 자, 간접 조달 방식의 첫 번째 주식 발행은 오케이. 이건 직접 조달 방식이 될 거고요. 기업 어음 뭡니까? 그렇죠. 요것도 기업 어음은 뭡니까? 요거는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거니까 요거는 간접. 그 다음에 은행 차입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했으니까 간접. 그 다음에 회사채가 채권이니까 직접. 오케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 그림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